6월 3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만 생겼지 규약에다 위임을 해서 한번 가입하시면 탈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뭐 웬만한 건 다 업무 대행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 및 공개 모집제도를 신설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화, 그 다음에 무자격 업무 대행, 자격도 없이 업무 대행한다든지, 조합원 신고 공개 모집 안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없고, 또 총회 의결 시에 직접 출석, 아까 말씀드렸죠? 20%. 그 다음에 최소 시공 보증 금액을 30% 이상 한다.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자에게만 분양 대행업자에게 분양 대행한다. 이게 2017년 6월 3일 법 개정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표준 규약을 어떻게 했냐? 임원이 종신제였습니다. 종신제. 한 번 조합장 하면 해산, 청산할 때까지 조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규약이 바꿔서 이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합원 5분의 4 이상에 의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총회를 개최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합 가입을 하실 때 백지에다가 도장을 많이 받아 놨습니다. 백지에다가 많이 받아 놨고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보충하면 이제 동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를 개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규약을 개정해서 그걸 아예 폐지했습니다. 아예 폐지해서 총회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라. 서면 합의 안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소집 결과 미달되면 재소집하고 안 되면 대의원회 이것도 삭제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업무 규정 이런 것을 제정할 권한. 여러분도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장 이사 감사는 집행기관이고 대의원회 총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에서 의결한 걸 이사회는 집행을 할 뿐이야. 뭘 의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표준규약에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총회에서 해야죠. 총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총회의 권한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2월 10일 날 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것도 중요한 법입니다.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와 싸다. 와 좋네. 이렇게 그냥 덜컥 막 사인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낸 돈은 반드시 예치기관, 은행이나 신탁사, 최신, 우체국 이런데 예치를 하게 하고 업무 대행사나 발기인이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치를 하게 하고 그분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잘못했어 돌려줘 라고 30일 이내 철회해달라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모집 주체가 발기인하고 업무 대행사입니다. 발기인하고 업무 대행사가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를 명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더 중요한 개정이 있어 2021년 1월 23일 시행은 2020년 7월 24일 날 시행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개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정리를 잘 안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아예 등기 이전까지 해야 된다. 15%. 그 등기 이전을 누구 앞으로 해야 되느냐? 발기인 개인 이름?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앞으로. 그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참 생각난 김에 아까 조합원 자격 중에 무주택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무주택이 아니고 뭐 50평이 있다, 주택이 있어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에만 내가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발기인이나 임원은 자금 보관 업무, 자금은 반드시 신탁업자한테만 맡겨야 됩니다. 신탁업자한테만 맡겨야 돼요. 여기다 안 맡기면 이것도 안 됩니다.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에게 분기별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하도록 했고, 또 모집 신고 시에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 또 발기인 자격 요건. 옛날에는 발기인이 자격 요건이 없었는데요. 지금 발기인 자격 요건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가입 계약서를 쓸 때 그걸 내용을 어떤 걸 넣어라 그렇게 했고, 또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입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서 설명하고, 여러분 은행 가면 사인 받죠? 위에 읽고 이해했습니다. 요거 사인 받죠? 요것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준수 의무. 과장 광고 하지 마라. 광고할 때 준수 의무. 그 다음에 모집 현황, 사용 권한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 실적 공개해서 작성 공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이 경직 금지 뭐 이런 것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요건. 아까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또 아까 장부 작성, 계약금 등의 거래 행위 장부 작성. 엄청난 법 개정이 2020년 1월 23일 됐고, 2020년 7월 24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아마 지금 이제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이제 제가 뭐 국토부도 자주 들어가고 뭐 서울시도 자주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주택법에 의한 실태조사가 아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태조사 나와서 이런 거 지적받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쟁점. 이제 모집신고 수리했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지만 모집신고를 받아주는데, 모집신고 해줬는데, 모집신고 받은 수리 다음에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 나 싫어! 토지 사용승낙서 나 그거 이제 철회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을 안 하면 저는 수리처분 취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아까 여러분 충격적인 거 봤죠? 160억을 걷었는데 땅 한 평 안 사고 어마한데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어요. 그죠?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어요. 원래는 추진위는 돈을 쓰려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얼마를 어디에 쓰겠다. 아까 얘기한 전액 환불 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는 처음에 가입할 때 그거 내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총회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어쨌든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고 돈을 안 쓰면 어떻게 조합원을 모읍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돈은 일정 부분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모집할 때 자금집행 동의서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금집행 동의서라는 걸 받아서 신탁사가 자금집행 동의서가 100%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안 내줍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보다는 조합장님들이 자주 바뀌십니다. 조합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인사도 하고 뭐 다 그러는데, 이건 뭐 전혀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 그냥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 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례가 이겁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승소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대행자 자격, 여기 보면 등록사업자,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정비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그런데 요건이,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요건이 보면 사무실 있으면 된다. 그리고 2명 있으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수백억 재산 대행하는 분 자격 요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에 따라 신탁업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죠. 아까 얼마로 바뀌었냐? 법인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면 되고 개인은 10억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아니, 이 서울시에서 지역주택 조합하면 뭐 그게 1,000억 사업이에요? 2,000억 사업이에요. 훨씬 더 크죠? 그런데 5억, 10억 요것만 이것도 처음에 보유를 했다가 나중에 써서 없어지는 경우 태반이죠? 그래서 업무대행자 하여튼 자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는 당연히 업무대행 업무를 해야 되고 다만 자금은 무조건 신탁사한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업무대행자는 신이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도 화가 나서 소송을 딱 했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소송을 해서 100억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아까 그 조합, 그 추진이 조합도 못 갔지만 160억 쓴 마구 써제낀 업무대행사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서울역 노숙자한테 승소 판결해봤자 뭐합니까? 벌써 그 업무대행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대행사한테만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추진하시는 발기인님들 또는 조합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 신고 수리하고 공개 모집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 및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가면 자, 읽었습니다. 읽고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인 받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해서. 그리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거 여기 추진하시는 분들 이거 교부 안 하면 가입 신청 자체가 아마 무효될 겁니다. 괜히 열심히 조합원 모집하면 광고비 나갔는데 소용없어요.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확인받아 교부해야 되고 그 사본을 무려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광고 준수사항 및 가입 권유나 광고 시의 금지사항에서 광고할 때 조합원 자격 기준의 사항 또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뻥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가입할 때 정확하게 이분이 가입계약서 쓴 날짜에 얼마 확보했다. 이거 뻥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거. 여기 있죠? 아까 보셨죠? 5조 사항에 따른 협약. 이게 공동사업 주체, 시공자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통해서 95% 땅 산 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는 걸 지금 미리 우리는 뭐 84평방미터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한다. 명확하게. 물론 뭐 처음에 어느 정도는 말을 해야 주택건설 세대수는 말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공급 가격이 확정된 확정 분양가다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확정 분양가 이런 용어 쓰시면 열심히 모집해 놓은 거 다 나중에 소송 걸면 도로합이 타불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사업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 중요한 거.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요 조문 때문에 시공예정사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 위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가입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30일 내에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보관 업무 신탁업자 대행. 이거는 신탁업자한테 자금을 맡기고 그 사람들한테 탔어야 됩니다. 탔어야 돼요. 돈을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야, 이 지역주택조합은 안전하게, 우리 조합은 안전하게 사업이 굴러가겠구나 라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땅 한 평 안 쓰고 160억 다 내줬습니다. 그냥 은행 역할을 합니다. 은행 역할. 은행 가서 여러분 뭐 전표 쓰고 비밀번호 맞고 도장 맞으면 내줘야 되잖아요. 과연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신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전혀 돈이 다른 데 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죄송하지만 신탁회사들한테 죄송하지만 추진이나 조합하고 업무대행사가 자금 집행을 요청을 하면 자금을 내주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제가 별표를 좀 3개를 쳐놨는데 아까 실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 수립되었거나 이미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사전 자문만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현재의 땅에는 아파트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많이 올려야 뭐 한 15층밖에 못 올리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상향 해가지고 30층 짓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신고를 수리를 신청을 하고 이때 행정청이 저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제 사견인데 제 사견대로 이미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이면 서울시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통과될 걸 예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수리하면 안 된다는 그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 은평구 방침입니다. 은평구 방침은 이미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선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모집신고 안 받아주겠다. 구청장님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집신고 제도가 2017년 6월 3일 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요 경과 조치가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공고한 게 이게 무슨 뜻이냐? 2017년 6월 3일 이후에는 모집 신고를 수리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입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저기 땅에다 여기다가 나 지역주택조합 사업할 거야. 야 와라. 업무대행비네 해서 평당 2,000인데 나는 1,000만 원에 줄게.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픈 게 뭐냐면 이미 2017년 6월 3일 전에 모집 공고를 이미 낸 데는 이 모집 신고 수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7년 6월 3일 이전에 5월경에 일간신문을 뒤져보시면 지역주택조합 모집 공고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어쨌든 제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모집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0%를 확보하는데, 지역주택조합 부지로의 사용 승낙서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아마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요 밑에 경기도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은 확보할 때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국공유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50%의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국공유지 빼면 안 된다.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50%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용인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건설하고 싶은 이 지역주택조합 부지에 용인시 땅이나 경기도 땅이나 국가 땅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협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집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훨씬 세죠. 훨씬 세죠. 사실상 미리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미리 협의를. 그래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을 막은 셈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50% 사용권은 확보,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용승낙서만 의미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명백히 하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신고를 그러면 거부 사유가 있는데 모집신고를 수리해주는 이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이, 제가 법률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인데, 쉽게 생각하면 재량행위라는 건 뭐냐? 구청이 봐서 내 재량껏, 봐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반려. 이게 재량입니다. 기속은 뭐냐? 법적 요건을 갖추면 나 재량이 없어요.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때리고 있냐? 재량행위다라고 합니다. 재량행위. 그러니까 구청에서 모집신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하는 수 있는 이유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모집신고서에 보면 모집신고서에 뭐라고 써있냐?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지금 용도로 써야죠. 지금 용도로 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로 쓰면 저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로 써야 된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사실과 다르고 지금 아까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고 제가 그래서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집 공고 안에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예정기간, 조합원 모집 세대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거듭 현재의 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미 수립된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해달라. 그 주장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래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모집신고를 냈더니 어느 구청이 무슨 소리야. 당신들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해와. 그렇게 해서 빠꾸했습니다. 빠꾸.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추진위원회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구청이 이겼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에 따르면 7층 내지 15층 이하 건축물밖에 못 짓는데 너희들은 왜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짓는다고 나한테 모집신고서 내느냐. 그리고 그 밑에 공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야, 공원에도 어떻게 하려고 이거 모집신고 내. 이거 공원 니네 거 아니야. 우리 건데. 그래서 모집신고를 반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붙었더니 구청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미 판례가 하나 나온 거죠. 제 주장. 제 사견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실 때 이런 걸 완벽하게 미리 대비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진도 나간 다음에 되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법에 맞춰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아예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선행하고 가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거는 몰라도 지금은 토지 취득이 너무 어렵다. 아까 처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벌어지는 데가 나대지가 아닙니다. 나대지가 아니라 어디에 많이 하냐. 다 밀집 시가 서울시에 나대지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역세권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팔겠냐고, 그 땅. 여러분들 같으면 땅값 얼마 받고 팔겠습니까?
처음에 살 때는 평당 5천만 원, 1억이었지만 이게 실제 동작구에서 조합 파산 사례입니다. 예전에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냐? 10년 전 일, 10년 전. 그때 땅값이 처음에 매수 시작한 가격이 1,0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1억이야, 1억. 평당. 그래서 그 조합 파산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다. 왜냐, 토지치, 그리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나면 15%만 확보하고 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5%를 취득해야 되는데, 물론 5%는 매수 청구가 있으니까 80%를 취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한, 내가 5억 주면 들어가겠다. 10억 주면, 이거 지켜질 수 있겠냐고요. 너무 어렵다. 그 말씀.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첫 번째, 50% 사용승낙 받아서 수리받았고, 이거 되게 어렵죠. 또 80%, 15%. 그 다음에 또 95%, 6% 비대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하고 업무대행자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폭리를 또 막아야 돼요. 시공자의 폭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쉽지 않다. 장점은 분명히 있다. 청약통장도 없고 임대주택도 안 지고 훨씬 좋다. 행정청도 잘 해주려고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어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한다 안 한다? 왜 하는 거죠? 허그가 통제하죠. 허그. 그래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게 없어요. 조합은 갈 때 그냥 우리끼리 결정하는 거야. 분양가. 우리끼리 통제가 없습니다. 30세대 이상 일반 분양 안 하면 그냥 조합은 또 추가 모집하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단점이 바로 이 토지 취득이 너무 어렵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95% 토지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사업 중단, 여기서 멈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방법에서 주택조합 종결총회. 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수리됐는데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2년 동안 못 받으면 여러분들 3분의 2가 뭉쳐서 총회를 열어서 그 종결총회, 우리 끝내자라고 하면 끝내는 겁니다. 라고 하면 끝내는. 그런데 여기 이제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여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돼. 요거 그냥 2년 동안 모집 신고 수리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았으면 우리가 사업을 종결할 권한이 있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요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쳐놨습니다. 여기 세 가지.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모집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예전에 그냥 내 맘대로 광고 내고 내 맘대로 해먹던 시절, 내 맘대로 했던 시절, 그 시절 그분들도 또 2016년 6월 3일 이후에 모집 신고했으나 2년이 되는 날까지 2022년 10월 30일까지 조합 설립 못 받았다. 이런 경우 다 사업 종결 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종결 총회. 이거 1, 2, 3. 만약에 모집 신고가 여기 2021년 6월 23일 날 됐다면 2년이 되니까 이제 2023년 6월 23일까지 조합 설립. 만약에 2023년 6월 1일 날 모집 신고가 수리됐다. 그러면 2025년 6월 1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3개월 내에 사업 종결 총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종결 총회 개최 여부를 고민해 보시라. 그리고 지금 낸 돈을 지키려면 이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대립을 합니다. 야, 지금 이래 빨리 추진해야 지금 낸 돈보다는 손해가 덜하다. 이런 분들 있고 아니다 끝내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은 추가적인 분담금을 내고 그냥 가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종결총회가 어려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송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사실상 해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무적으로 발기인이 이런 총회를 개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발기인이 총회를 개최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그러니까 모집 신고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됐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야기가 틀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거기에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상황에서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 이제 행정청,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93조에 의해서 그 사업 종결 총회 개최 여부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14조 사항에 의해서 발기인에게 사업 종결 총회를 개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또 개최를 안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산총회. 요거는 조합 해산입니다. 아까는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경우고, 이건 조합은 설립됐는데 3년 동안 95%의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합장은 해산총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열어라는 뜻입니다. 해산총회를 열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그 다음에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붙이기 복잡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즉 무슨 뜻이냐? 아까 2020년 7월 24일 날 굉장히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 조문이. 그런데 2020년 이제 3년이니까 7월 23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으면 이제 돌아오는 10월 23일 날까지 해산총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날짜가 틀려지도 이제 3년. 만약에 2022년 1월 1일자에 했으면 2023, 24, 2025년 1월 1일 이 이후에 해산총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산총회 할 때는 아까는 사업종결총회는 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찬성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3분의 2 이상 출석. 이게 좀 완화된 거죠. 3분의 2 이상 1000명이 뭐 예를 들어서 900명이면 계산하기 쉽게 900명이면 3분의 2면 600명이니까 601명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의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의결됩니다. 그래서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제 그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때는 세대결이 되는 겁니다. 조합을 끝내자는 세력과 조합을 유지하는 세력이 세대결을 해서 조합을 끝내자는 세력이 이기면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조합 바꾸고 그분이 조합장 돼서 해임총회 개최하면 끝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이 시작되겠죠. 이제 유지하려는 세력, 끝내려는 세력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똑같이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님은 해산총회 개최했냐라고 보고 받을 수 있고, 또 해산총회 안 했어? 그러면 해산총회 개최하시오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또 역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이제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냥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 주택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1년에 법이 한 4, 5번씩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 국토부에 집요하게 민원을 넣습니다. 요구를 해야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주택조합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해야 법이 바뀝니다. 어쨌든 자 보십시오.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에 보면 아까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 자, 이 사업계획 승인이 뭡니까? 이제 정확하게 아파트 규격이 나오는 거죠. 몇 세대 아파트 규격, 평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홍보가 더 웃긴 거. 여기 주택법 60조. 주택법 60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걸로 시공 설치해야 된다. 아니 사업계획 받지도 않았는데 뭘 설치를 합니까? 뭘 이거. 이게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견본주택 설치해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제 그만드리고 이건 아직 제가 판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 사견을 과감하게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법을 바꾸면 됩니다. 요 주택법 60조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민간 임대주택법을 보면 요 60조를 적용되지 않도록 민간 임대주택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요것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딱딱하고 좀 불편하신 강의 들으시냐고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강산의 변호사를 맡고 있고 제가 그래도 22살에 89년도에 만 22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 몇 해죠? 이제 한 34년 차인가요? 법조인? 뭐 죄송하지만 우리 대통령 다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오늘 그 대법관 지명돼서 표결하는 서경환 후보자가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 벌써 제 연수원 동기에 대법관이 2명이 탄생했네. 우리 공수처장님도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쪽 부동산 쪽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이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아마 강의를 의뢰받은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진실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강의를 맡긴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